대출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이제 연말 분위기가 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은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연말 대출 시장에 나타난 새 소식 2가지와 청약 준비하는 당첨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대출 준비 핵심 포인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행보다 대출을 더 잘 아는 남자, 은행을 떠난 대출로사 숑근입니다. 자, 첫 번째 대출 소식은요, 삼성화재 주택담보대출 중단 소식입니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할 때 2가지 은행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1금융권, 우리가 시중은행들 얘기하는 거고, 2번째는 보험회사 또는 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신협 같은 2금융권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1금융권 주담대와 2금융권 주담대 차이점이 뭐였죠, 여러분? DSR을 1금융권은 40%만 보고 보험세 포함 2금융권은 50%까지 보기 때문에 이 10% 정도 DSR이 더 늘어난다. 이 정도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으로 따지면 본인 연봉 이상의 정도, 최소 연봉 정도의 금액이 더 한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잔금대출 준비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할 때 보험회사를 많이 고려를 하셨는데, 이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주택담보대출 중단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는 저같이 이렇게 대출 시장에 오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생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연말로 가게 되면은 은행들이 대부분 장부 클로징을 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장부 정리를 하고 마감 및 결산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좀 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화재와 생명이 먼저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보험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담대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면 10월 말에 나왔어요. 그렇죠? 연말 대출 절벽 현실화, 삼성화재 주담대 중단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삼성화재가 가계대출 총량화를 위해서 신규로 주담대를 중단한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에 의해서 보험사도 중단한다라고 하는데, 연말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일들은 좀 정형화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삼성화재가 막혔는데 잔금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올해 거는 막은 거예요. 11월, 12월은 막았고 잔금이 대출 실행일이 내년 1월이면 아직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화재의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 수요가 보험사로 몰리면서 총량이 한도에 근접한 상황이다. 우리가 가계대출을 총량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기사에서 삼성화재를 쪼였잖아요. 삼성화재를 누르면 다른 보험사 어디가 있어요? 메리츠화재, 하나생명, 논혁송보, 동부화재, 이런 생보사들 쪽으로 수요가 뭉치게 됩니다. 이게 풍선 효과죠. 이런 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은행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은행이 줄였다. 그럼 신한은행이 늘어나고, 신한은행 줄이면 농협이 늘어나고, 이렇게 풍선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연말에 특히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은행권이 이미 대출 한도를 조이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상담사를 통한 대출 접수를 12월 실행분까지 중단했고, 농협도 모두 소진했다. 이런 기사가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요.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은행이 중단된 게 아니라 분명히 풍선 효과로 다른 은행에서, 다른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은행권이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보험사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내년 실행분에 대해서만 아직 오픈돼 있고 올해 실행분은 이미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에서 또 특별하게 볼만한 게 주담대 대출 금액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대출 잔액도 늘었다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험계약 대출은 소위 말해서 약관대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험계약하면서 매달 적립한 금액이 누적돼 있으면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거의 해약 환급금 정도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뭐냐면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1억이고 신용대출도 연봉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출 받을 때는 막 찾다 보니까 너 예금 들어놓은 거 있어? 너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 나 연금저축 있어. 생명보험 있어. 이런 게 있으면 적립된 금액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을 줄이면 이런 곳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심찮게 기사에
증가해서 약관 대출 늘었다, 청약 예금 담보 대출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은행도 사실 막히고 보험사도 막히는 딱 그 중간 구간이에요. 보험사 전체가 신규 주담대 속도 조절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어떤 은행은 대출을 재개했다, 이런 소식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기사냐면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했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월 1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카카오뱅크 신규 주담대 다음 주 초 열린다. 오늘 촬영하는 날이 11월 6이니까 이번 주부터 열렸어요. 카카오뱅크 여러분 장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여러분 중도상환 수수료가 0.5에서 최대 1.0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언제든지 상환하고 비용 없이 갈아탈 수 있고, 두 번째는 금리가 싸다. 여러분 카카오뱅크 오늘자 금리 고지를 보면 3.5 정도로 최하단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쌉니다. 금리가 싸다. 그리고 신청이 비대면이라서 서류 제출과 프로세스가 간편하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사실 그동안 여러 대출 규제가 전산에 반영하느라 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반영해서 이번에 열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죠. 근데 카카오뱅크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장점도 많았는데 단점을 짚으면서 뭐가 있었냐면 이 오픈런을 말씀드렸어요. 카뱅은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시간이 몇 시예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를 들어가 보면, 자, 오늘 조금 올랐네요. 3.6%에 신청 가능 시간이 주택 구입자금은 잔금 20일 전에 아침 6시. 그래서 이 정보가 많이 이제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급하신 분들은 알람 맞춰놓고 5시 58분에 깨서 6시에 다들 광클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픈런. 카카오뱅크는 장점이 많은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이 오픈런이에요. 6시 10초만 돼도 끊길걸? 왜냐면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카카오뱅크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마냥 열어놓으면 접수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접수 물량이 몇 건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도 사실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제 측근 중에 카카오뱅크 다니는 직원이 있어요. 은행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 친구도 내부적으로 좀 물어보니까 본인도 모른대. 하루에 얼마나 접수하고 얼마나 건수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카뱅 직원들도 힘들어한다. 그래서 카뱅 주담대를 신청하실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5시 55분에 알람 맞춰놓고 그냥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자. 제가 주변에 이제 보니까 카뱅 주담대로 이제 특히 잔금권 관련해서 실행하시는 분들은 평균 한 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5일째는 걸릴 확률이 높아. 5번 하는 거야, 아침마다. 그래서 5-6번 했을 때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뱅은 12월에 잔금 앞둔 분들께는 이제 희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픈런 부담이 있고, 그리고 보험사나 다른 은행들이 사실상 접수를 중단했지, 상담사 채널은 거의 다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꼭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지점을 찾아가거나 카뱅의 오픈런을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2월 잔금하실 분들은 사실 뭐 그리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더라도 사실 받아주지도 않고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1월, 2월 잔금하실 분들은 12월부터 좀 움직여서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 준비, 그러니까 청약을 신청하실 분들이 요새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11월에도 분당에도 로또 청약이 있고 또 반포에도 로또 청약이 준비가 중인데, 그래서 청약 관련해서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당첨은 되면 좋겠는데 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예전에 이런 말도 유행했잖아요. 선당 후곰.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해라.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 부자만 청약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현금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 대출이 덜 나오니까. 중도금 대출도 덜 나오고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도 안 되거든. 조건부 전세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현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청약은 당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거든요. 왜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프로세스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면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긴 시간에 걸쳐 납부를 합니다. 보통 짧으면 2년, 길면 3년이 넘어가는데, 계약금 먼저 얘기를 해보면 계약금의 비중은 분양가의 10%예요. 중도금은 대부분 60%, 6번에 걸쳐서 나눠서 냅니다. 그 다음에 잔금 때 나머지 30%를 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돈은 얼마 필요하고 대출이 어떻게 나오냐, 이 부분인데, 계약금 10%는 청약이 당첨됐다고 해서 그 자격으로 대출이 나오는 상품은 없습니다. 계약금 10%는 내 돈으로 마련을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종잣돈, 현금과
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도 나의 종잣돈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약금 10%는 내 현금으로 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중도금은 분양 공고 시행문에 따라서 40%다 또는 50이다, 60이다, 70이다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표준 약관에 따르면 중도금은 6번 60%입니다. 그러니까 분납하는 거예요. 집이 조금 지어질 때마다 뭐 분납을 하게 되는데 중도금부터 우리가 대출로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도금을 60%라고 했을 때 비규제 지역에서는 이 중도금 60%가 다 대출로 가능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형태로서. 그런데 지금 수도권이 토어제를 들어오고 수도권의 대부분 권역이 규제 지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청약도 내 집 마련 대출이랑 똑같거든, 중도금 대출도. 그래서 LTV가 40입니다. 자, 그러면 중도금을 분양 공고문에 6번 내라고 했는데 60% 내라고 했는데 지금 40%밖에 대출 안 해주면 첫 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대출을 내는데 나머지 5, 6회차는 어떻게 해야 돼? 내 돈으로 내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잔압이라고 하잖아요. 잔압. 계약금 10%는 내 돈으로 돼. 그다음에 중도금을 1회차부터 4회차까지 한 1년 반 정도야? 그거는 이제 대출로 맺고, 그러다가 5, 6회차는 내 돈을 다시 내야 돼. 분양가의 10%를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 규제지역 10월 15일 이후에 공고문이 나오는 지역은 발생되고 있다. 그럼 중도금까지 이렇게 다 납부를 했어요. 그럼 총 얼마를 냈어요? 70%를 냈죠? 그 다음에 잔금 때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 보면은 사용 승인 나기 직전에 사전 점검 기간을 줍니다. 한 일주일 쉬죠. 그때 가서 이제 하자 사항은 없나 이런 걸 막 체크하고 그 잔금 대출을 알아보는 은행 부스들이 쫙 차여집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잔금 대출을 준비해야 돼요. 잔금 대출. 자, 그럼 잔금을 내가 30%만 내면 되는데 30%만 준비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잔금 대출을 받아서 뭘 상환해야 돼?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 돼요. 아니 총무님, 중도금 대출 앞에서 받았고 잔금 대출 30%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이 청약의 흐름은 그냥 일반 기축이나 지어진 집을 사는 것과 달라요. 이 중도금 대출은 특이하게 의해서 정해진 은행에서 집단으로 받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은 잔금할 때 모든 걸 다 상환을 해야 돼. 뭘로 상환해? 잔금 대출로 다 상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잔금 때 30%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잔금 때 중도금 이상으로 받아서 중도금을 상환해주고 입주를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분양가 5억짜리 집을 청약을 합니다. 당첨이 됐어. 그럼 계약금 10%죠? 5천만 원은 내 현금과 신용대출로 마련을 해. 그 다음에 중도금이 60%야. 그러면 5억에 60%니까 3억이죠. 3억을 6번에 걸쳐서 뭘로 납부해? 중도금 대출을 납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도금 대출이 40%밖에 안 돼? 그러면은 대출로 내고 마지막 5, 6회차 5천은 잔압으로 내야 돼요. 자, 그럼 입주할 때는 마지막 30%죠. 그럼 1억 5천일 거 아니에요? 1억 5천도 마련을 해야 되고 중도금 앞에서 받아놨던 우리가 40%였죠? 2억까지 마련을 해서 총 중도금 대출 2억과 잔금 30% 3억 5천을 마련을 해줘야 돼. 그러면 자, 잔금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 이게 이제 가장 화두인데, 우리가 기축 아파트는 KB 시세가 있기 때문에 대출 KB 시세에 뭐 LTV 60이다, 40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근데 입주하는 청약 아파트는 KB 시세가 없단 말이에요. 거래 시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이 분양가입니다. 그 분양가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분양가가 행복하게도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요새 로또 청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단지보다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할 때는 분양가보다 훨씬 더 시세가 높을 테니까 집단으로 받는 잔금 대출 은행에서 감정을 합니다. 이 아파트 전체를 각 호수마다 감정을 해. 그럼 내가 분양가 5억에 받았는데 시세가 올라서 6억 5천이 됐어. 그러면 5억으로 LTV를 할 수 있고 은행에서 자체 감정으로 6억 5천으로 LTV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LTV가 70이야. 분양가 5억이면 3억 5천이고 6억으로 감정을 했어. 그러면 70%하면 4억 2천. 그럼 4억 2천을 받아서 기존 중도금을 상환하고 내 잔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큰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헷갈리는 게 뭐냐면 대출 규제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수도권은 대출이 지금 얼마로 막혀 있어요? 6억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잔금 때 시세가 올랐어. 그러면 LTV가 60 또는 70을 인정받으니까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도권이기 때문에 잔금 대출 때 6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금 계획을 청약하기 때부터 내가 입주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6억이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현금 마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분당의 정자역 앞에 느티마을 3단지가 리모델링 단지인데 이번에 이제 일반사인데 청약을 봤는데 거기가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26억이 나왔어요. 26억이. 자, 이거를 11월 11일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청약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입주자 모집 승인이 규제 전이어서 비껴갔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게 내 대출에도 적용이 되는 거냐? 내가 입주할 때는 여러분 계약금을 25억이라고 했을 때 84가 그럼 계약금 10% 2억 5천은 내 종잣돈과 신용대출 마련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엄청난 꿀팁이 나가는데요. 규제 중에 뭐가 있냐면 1억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고 규제 지역에 1년 안에 집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용대출이 회수돼. 1억 초과 신용대출 1년 이내 규제지역 매입 대출 회수. 자, 그러면 계약금 2억 5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연봉이 뭐 1억이 넘어. 그럼 요새 연봉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연봉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2억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납부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러면 계약금은 납부했지만 이 신용대출이 회수됩니다. 왜냐면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고 분양권도 집이거든요. 취득을 하게 되면 정당 계약하고 실거래 하는 순간 이 신용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나와도 9,900이나 1억까지만 받고 그걸로 계약금으로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약금 치고 중도금 대출은 규제 전에 입주자 공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중도금 대출은 60%가 나와야 돼요. 6번에 대해서 다 나와야 되는데 분당 TL1 공고문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중도금이 6회차인데 여러분 40%밖에 안 해준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규제 이후의 것을 적용하는 걸로 보수적으로 문자가 찍혔더라고요. 이제 시행사가 청약을 하는 입장에서 중도금 칠 은행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왜냐면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보니까 2월 3월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청약만 받고 계약자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은행이랑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규제가 빵빵빵 터져다 보니까 은행도 혼돈스러운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그래 60% 중도금 대출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25억에 60%면 얼마예요? 15억이잖아요. 15억 중도금 대출 해줬어. 그런데 이 집은 입주할 때 규제 지역이니까 잔금 대출 6억까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15억 중도금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9억을 상환을 해야 돼. 이거 대형 사고거든. 그러면 잔금을 못 한다는 단지들이 속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이제 예방코자 중도금 대출을 40% 줄이는 거지. 그렇게 보수적으로 공고문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분도 규제가 비껴나갔다고 하면서 왜 중도금은 40%밖에 안 나오냐 제가 설명드린 이런 뒷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질문이 만약 2년 뒤에 입주할 때 규제가 완화돼서 규제 지역도 아니고 6억 제한이 풀리면 대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느냐? 예, 이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6억 제한이 풀리고 비규제가 돼서 LTV가 올라가면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명언이 규제로 떡칠을 해놔서 아무리 들여봐도 정답을 알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죠. 시행사도 답답하고 은행도 답답해요. 청약은 나왔지, 당첨자는 선별해야지, 대출은 확정이 안 됐지 뭐 어쩔 수가 없어서 공고문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청약 일정이 있는데 12월에 이제 계약을 하실 때면 아마 그때쯤이면 확정이 됐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사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청약에 당첨이 되셨어요. 자녀와 따로 거주 중이신데 대출이 안 돼서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어머니가 당첨된 집에 계약금, 잔금을 내고 같이 거주해도 되나요? 이 얘기예요. 어머니가 당첨이 되셨네요. 근데 어머니가 자금 마련이 어려우셔서 자녀 집을 팔아.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니한테 보태. 이 얘기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세금 관계 관련해서 어머니가 당첨된 집에 아들 돈이 들어가니까 가족 간에 이제 증여 이슈가 있으니까 차용증 쓰고 빌려드리는 것처럼 처리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겠다. 요새 이제 이슈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금 조달 계획서가 되게 이슈입니다. 규제적으로 다 지정해놓다 보니까 이 고가의 아파트를 대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느냐 이걸 확인한다는 게 자금 조달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규제 지역의 모든 아파트는 청약에 당첨이 되건 아니면 기축을 사건 자금 조달 계획서가 되는데 이렇게 자녀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엄마한테 드리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 그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볼게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현재 1주택자고 현주택의 담보대출에 전 세대원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전액 상환 특약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중에 생활안정자금 대출, 생한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대출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데 이때 특약이 뭐냐면 채무자인 내가 속한 전 세대원이 집을 사면 안 돼. 언제까지? 대출을 상환할 때까지. 이 상태에서 나나 또는 내 세대원에 있는 뭐 아들이나 아버지가 당첨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특약을 위반한 거잖아. 이 청약에 당첨된 이 분양권도 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당 계약을 하는 순간 집을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특약을 위배한 거다. 자, 그러면 이분의 질문이 현재 당첨된 분양아파의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까요? 이거죠. 청약을 당첨이 돼서 분양권을 샀어. 그러면 생한대를 상환을 해야 되고 페널티가 3년간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인 내가 안 나오거든. 그러면 이 질문 주신 분은 본인께서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청약 당첨이 됐으면 중도금 대출 안 나와요. 중도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거든. 그러면 마냥 당첨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잔압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가 대출이 있어 또는 우리 집안에 대출이 있어. 그게 생활안정자금이야. 그러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체크를 해야 돼요. 뭐 이런 경우는 괜찮죠. 1주택자 우리 아빠가 생한대를 받았어. 아들인 내가 당첨이 됐어. 그러면 아빠만 페널티를 먹는 거고 나는 괜찮거든. 당첨된 아들은 청약을 해서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건 상관이 없다. 페널티는 그 본인만 해달이 된다. 중도금 대출은 실행 시 알 수가 없어서 현재 알 길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예, 문의 잘 드렸어요. 예. 본인이 생한대를 안 받았으면 됩니다. 대출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가치를 누가 먼저 알고 준비하느냐가 인생을 바꾸거든요. 디테일이 돈이고 정보가 생존입니다. 지금 시장은 명확합니다. 은행은 문을 닫고 있고 보험사도 숨을 고르면서 잠깐 닫고 있는 상황에서 카뱅은 잠시 열린 문 하나뿐이죠.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고 기회의 창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연말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진짜 뜻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은 나중에도 빌릴 수 있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조건보다 방향을 먼저 보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